본 연구소에서는 현직 대통령 문재인 제19대 보궐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충족했다 하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헌법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탄핵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탄핵의 대상은 대략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을 포함하는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탄핵 대상인 대통령의 탄핵을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합시다.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 먼저 헌법이 제정되었죠. 이 처음에 제정된 헌법을 나라를 세우는 내용을 정한 법이다 해서 건국헌법이라고 부릅니다. 1948년에 제정된 건국헌법 제46조에서 탄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처음 제정될 때부터 탄핵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제46조에서 탄핵을 규정하고 제47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탄핵 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이 처음부터 건국헌법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탄핵 판결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지금은 탄핵 심판을 하는데 건국헌법을 제정하던 그때는 탄핵 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었던 것이죠. 심판과 재판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9차례 개정이 된 헌법이고 그래서 제10호 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에는 엄연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 한계는 의외로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헌법 개정이 그야말로 헌법을 제정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그런 식의 개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된 일들은 앞으로 차차 바로잡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행 헌법 제65조에서 역시 이 탄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과거에 그 건국헌법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그래서 건국헌법에서는 탄핵재판소가 그 가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도 현행 헌법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65조 제3항입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탄핵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구체적인 정족수라든지 하는 것들은 헌법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의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국회가 탄핵소추의 의결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심판을 하고 그 심판 결과 탄핵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헌법 제65조 제4항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효력은 공직에서 파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하는 것이죠. 이 공직에서 파면한다 하는 것이 탄핵 심판의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와 닿지 않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알고 가자, 그런 시간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국민은 공무원이 아닌 국민과 공무원인 국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공무원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국민은 자연인인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인 국민은 자연인이면서 공무원의 지위도 있는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엄연히 법적인 그 지위의 차이가 있죠.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인 국민이 공무원 지위도 있는 국민보다 하위에 있다. 그러니까 열등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인 국민은 헌법상 완전한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국민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결국 법률에, 특별한 법률에 복종하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법률에 복종하는 만큼 자연인인 국민보다 그냥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권리가 제한됩니다. 이런 것이죠. 자연인인 국민이 한쪽, 그러니까 한 번의 걸음을 걸으면 1m 보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공무원인 국민은 30cm만 갈 수 있도록 제약을 옆에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인 국민이 자기가 자연인의 신분도 있고 공무원의 신분도 겸하고 있을 때, 그러면 1m를 갈 수 있는 보폭과 30cm를 갈 수 있는 보폭이 합쳐지면 1m를 갈 수 없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30cm의 보폭만큼밖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국민은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그 자유라든지 권리라든지 하는 것들이 대폭 축소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사자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관계를 먼저 토대로 두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합시다. 자연인인 국민에게
당연히 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 법적 지위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인격자다, 인품이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반적 용어의 인격이 아닙니다. 법적인 권능이라고 해야 하겠죠. 법적인 능력,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은 모두 다 인격자인 것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두지만 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격은 사람, 자연인인 사람에게만 있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게도 인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법인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들은 인간이 아니죠. 법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해서 법인격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인 국민이 공무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런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헌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에 의해서 되든지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되든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지요. 다만 이 조문에서 유의할 것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공무원을 어떤 사람을 뽑는다 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로 하는 국민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러한 공무원의 지위를 겸하는 국민은 일반 인격자인 국민에 비해서 그 자유나 권리의 폭이 대단히 협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협소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자연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역시 일반 자연인과 똑같이 돌아옵니다. 다만 그 공무원이라는 지위가 공중에 알려져 있어서 어떻게 보더라도 하다못해 옛날식으로 동네 목욕탕을 가더라도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퇴근 후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일반 국민은 상관이 없는데 이 공무원인 국민들 사이에는 그 공무원은 1급, 2급 하는 그 급수가 있죠.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위계질서입니다. 이 공무원들끼리는 공무원의 지위는 인간의 그 인격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이고 상하 관계가 있고 또 상명하복이 당연하고 이러한 그런 체계인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들끼리는 위계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령-복종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령 정부에서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 대통령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하면서 그 공무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따진다든지 또 항명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거기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에 관해서 명령에 불복종한다든지 하면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러나 이 공무원의 세계는 일반 자연인인 국민의 세계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과 여러분이 같이 있을 때 대통령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명령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없고 오히려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지켜야 할 그런 책무와 책임들이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하는 공무원들이 오게 되면 그 공무원들에게 까닭없이 복종을 한다든지 그들에게 마치 부하 직원처럼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 헌법주의 역사가 아직 100년도 되지 않고 해서 국민들이 이 헌법 체계라든지 국가 체계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현실 세계하고 이것이 합치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국민에게는 그 위계 질서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세계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공무원이 그 대상입니다. 자연인인 국민은 탄핵할 수 없죠. 그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있을 때 그것도 대체로 어느 정도 고위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텐데 그들을 왜 탄핵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공무원들 사이의 위계 질서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대통령인 공무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자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행정상의 징계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행정상의 징계를 하려고 하면 그 징계가 처음에 징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징계를 행하고 하는 과정들이 상명하복 관계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부터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아직은 일반 국민조차 대통령을 보면 마치 높은 사람 보듯이 자기가 공무원도 아니면서 그런 인식이 아직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행정상의 징계라는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의 징계를 못할 때 이제는 그 사법상의 그러니까 사법정보를 통한 법적 책임을 물어봐야 하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수사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수사를 하는 기관이 결국은 그 집행정부에 소속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그 통치기관으로서 서로 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있는 사법정부조차 집행정부의 대통령을 재판한다고 했을 때는 엄정한 재판보다는 다른 것이 그 이외의 요소들이 개입해서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연인의 지위와 공무원의 지위가 겹쳐져 있는 이 공무원인 국민의 경우에 바로 이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위계질서의 그 틀에서 밖으로 뛰어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그 절차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 지위 박탈이 첫 번째 목적이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밝혀둡니다.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그 법원의 재판이 아닌 방식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헌법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해서 그러니까 명령 지휘권을 박탈을 해서 법적인 책임을 제대로 묻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탄핵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탄핵이란 어떤 잘못을 벌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너무나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들 설명하기에는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헌법에 따르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그때 탄핵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예로 든다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그럴 때 탄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헌법과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이 내용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한테 누가 일을 시키느냐? 그것은 헌법이 시킵니다. 헌법이 너는 이 임무를 수행해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또는 헌법이 법률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만일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헌법이나 법률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대통령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공무원이란 일을 하기 위해서 직무를 부여하고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것만큼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에서 아무것도 할 일을 정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에게는 직무가 없겠죠. 직무가 없으면 할 일이 없고 그러면 권한 행사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좀 간단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무엇을 하라 하고 그 임무를, 직무를 수여합니다. 상장을 수여하듯이 수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알아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일까? 공무원은 알아서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이 직무 집행을 하는 것만큼
권한 행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10만큼, 숫자 10만큼 직무를 집행하라 했는데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15만큼 집행을 하게 되면 바로 그 5라는 범위가 더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직권 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없는 권한이라는 것은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알겠죠? 자, 우리 헌법 제4장은 정부를 규정합니다. 그 4장 중에서 제1절이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에는 법조문으로 제66조에서부터 제85조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 헌법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학을 하는 학자들 가운데 헌법은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례를 모아서 헌법 곳곳에 집어넣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곧 바로잡아야 할 아주 시급한 국가 시스템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이긴 한데 그 종래의 헌법학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1인자다.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그 권한 행사는 직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 행사를 대통령의 특권이다. 국가 원수의 특권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헌법의 가장 앞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 특권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한 그 조문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은 것이겠죠. 특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대통령이 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헌법 제4장 제1절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개별 법률에서 대통령에게 직무를 부여한 그런 법률에 있는 내용들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직무가 될 것이고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그러면 탄핵해서 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잊고 있을 만한 것이 헌법 제69조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규정해 놓은 헌법 조문이고 그래서 처음에 취임을 하고 나면 퇴임할 때까지 들여다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임 선서라고 그 선서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것은 자신의 목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서를 위반하면 목을 벤다. 이것이 우리 인류사에서 확립되어 온 믿음이지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 취임 선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선서가 어떤 뜻이 있는가? 처음 우리 헌법을 제정하던 1948년 헌법안 제1독해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취임 선서에 대통령의 직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이 성실히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랬을 때
우리의 헌법을 만들었던 그 개인들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헌법 제정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 말에는 법적 효력이 있다. 즉 정성을 다해서 진실되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탄핵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장차 세울 나라가 되겠죠. 그때는 헌법이 먼저였으니까 대통령 불신임죄가 없는 우리 헌법에서 탄핵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불신임죄가 없고 그래서 그 불신임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핵이라는 제도가 불신임제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은 대단히 폭넓게 인정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항상 헌법과 법률을 살피면서 결코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그래서 대통령 하기가 힘든 그런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선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고 또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것을 어기면 바로 탄핵 사유가 되고 또 그것을 어기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하는 뜻이 있고, 그러면은 이 취임선서라는 것은 또 선서로 그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69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헌법 조문이고 그것은 헌법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 제69조를 어겼을 때 그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풀이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을. 그래서 그 헌법의 이념을 바꾸면 안 됩니다. 헌법 개정의 한계를 벗어나서 개헌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건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세워졌죠. 그래서 그때 건국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국가를, 그 형태를, 구조를 조금이라도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 탄핵하게 됩니다. 또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후퇴시키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영역, 그러니까 영토, 영해, 영공에 있어서 그 불가침을 유지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중국이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북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불가침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냄으로써 국가를 보위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탄핵됩니다. 제6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겠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노력해야 한다 하는 말을 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구 도장을 찍어 줄 겁니다. 노력하지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헌법 제69조는 그렇게 가벼운 조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게 립서비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노력해도 안 됐다고 변명을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노력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헌법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를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국민의 개인의 그 삶이라는 것은 자유로우라고 헌법이 규정을 했고 그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의 복리를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보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탄핵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대통령은 탄핵해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헌법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휴가를 최소한의 기간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휴가를 연차니 뭐니 하면서 최소한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그 법적 지위는 과거에 다른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기간과 합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시행령을 고쳐서 계산법을 바꿔보겠다고 해도 그 자체가 위헌위법입니다. 대통령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청와대라는 그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좀 희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것은 출근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우리 법률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출근하지 않고 퇴근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대통령이 해외 방문은 필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합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신의 임무일 때만 나가는 것이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늘려서 나가면 그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필요 최소한 이상으로 외국의 손님을 초대해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연회를 자주 베푼다든지 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소모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대통령은 탄핵해서 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임기 중에 정치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판단을 하자 하고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은 상당히 곤란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정책을 의결하고 그것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경우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든지
최저임금을 일정액으로 올리는 정책이라든지 또 기업의 경영에 관여해서 어떤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이 성공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된 것인가? 정책이 성공했으니까 된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법적인 판단은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독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시대를 바꿔보라 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20세기 이후 이 헌법주의 국가는 개인이 천재인 어떤 개인이 나와서 그 전체 구성원 5천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그 자체를 악으로 봅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면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를 내는 데까지 개인의 삶이 얼만큼 자유로웠는가, 개인의 삶을 얼만큼 억제했는가 하는 것은 그 경제 발전을 넘어서서 손실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성공해서 국민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 결정의 과정과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와 충돌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탄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독창적인 그런 대북 정책을 시행해서 그래서 그 정책에 일부 국민은 찬성을 했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완화되었다고 합시다. 그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된 것인가? 이 경우에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책 결정 과정과 그 시행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충돌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결과가 제 아무리 좋아도 탄핵합니다. 역시 그것이 법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부하 직원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 하위에 있는 공무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 지시와 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그 아래에 있는 공무원이 탄핵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형사처벌의 경우를 모든 형사처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탄핵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이 되었다. 아니면 소위 청와대의 어떤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자기가 지시감독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 자기 책임에 근거해서 역시 탄핵되어 파면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대통령의 지휘 명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독자적인 책임만 집니다. 자기 자신이 탄핵당할 그런 일을 했다면 별개로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탄핵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적 책임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제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어떤 특정 사건으로 형사재판에도 회부가 되었고 탄핵 심판에도 회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기 위해서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대통령에게 A라고 하는 혐의가 있다 해서 형사재판도 진행이 되고 피고인으로서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형사재판에서 그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 경우에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면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왔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없으니까 탄핵 심판도 그러면은 기각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은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왔어도 탄핵 심판에서는 탄핵의 결정이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탄핵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직무에서는 물러나라 하는 결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주로 고위직 공무원이 되겠지만 그 이외의 모든 공무원을 엄중히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도 용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5천만의 공존과 자유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잘못되었을 때에는 바로 되도록 해야 하겠죠. 흔히 그 털실로 옷 같은 것을 뜨곤 하죠. 가령 털실로 커다란 그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는 조끼를 뜨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양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문양에 있는 순서대로 한 코 한 코 똑같이 떠가야만 그런 무늬가 있는 조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처음에 몇 번 뜨다가 잘못해서 한두 번 잘못했는데 그냥 지나쳐가지고 그 다음에 쭉 상당 부분을 뜬 후에 그러한 무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들인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아깝기도 할 것이고, 어떻게 그냥 지금 상태에서 좀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최초로 실수를 했던 그 지점까지 실을 다 풀어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한번 잘못한 것을 고치게 되면 그래서 다시 그만한 시간을 들여서 되돌아왔던 그 지점까지 가야 하겠지만, 그런데 돌아온
일단 돌아온 이 시점에서도 한번 뜨개질을 했다가 푼 실은 최초로 한 번도 뜨개질을 하지 않았던 실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처음 사가지고 와서 뜨개질을 하지 않은 그 실은 곧고 바르지만 한번 잘못 떴다가 푼 실은 마치 그 라면을 물에다 풀어 놓은 것처럼 구불구불하게 이미 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의 두뇌 활동도 이와 같습니다. 한번 틀린 정보를 갖고 있다 보면은, 그래서 이 틀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또 정보를 잘못 이해하고 또 그 기억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억하는 이 모든 것이 틀린 정보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틀린 정보를 두뇌에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방식은 동일합니다. 첫째, 틀린 정보를 모두 지워야 합니다. 둘째는 새롭게 바른 정보를 기억하고 그것이 자리 잡힐 때까지 반복해서 복습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 제84조, 이것이 참 머리 아픈 조문이 되었습니다. 법조인들 그리고 그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까지 이 헌법 제84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헌법 제84조를 바르게 알아두는 그런 일을 하기로 합시다. 헌법 제84조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장을 좀 다르게 써줬더라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제외할 부분을 제외하되 제외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빠짐없이 들어오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이런 문장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지금부터 분석해 보기로 하죠. 이 문장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죠. 이 문장의 주어는 대통령은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어떠어떠하다, 어떠어떠해야 한다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죠. 그러면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주어를 주어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서술어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 둘을 합쳐놓으면 대통령은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형사사항의 소추란 무엇인가? 이것은 형사사건을 심판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신청하고 그리고 그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그 절차를 맡아서 검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형사상의 소출안, 그러니까 공소제기로 시작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가장 그 빠른 시점으로 잡아봤을 때 대통령은 형사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형사상의 소추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형태의 소추는 말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상의 민사 피고인이 된다든지 행정상의 피고인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든지 또 헌법상의 그 다른 소송에 비유한다면 역시 피고인의 위치에 앉게 된다든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수많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놓이는 그 모든 것은 헌법이 그것은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84조는 단지 대통령은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만 한 것이죠. 다른 것은 받는다,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이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 대통령도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무조건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받지 않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죠. 그것은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재직 중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재직 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취임한 때로부터 퇴임하는 때까지 그 기간 중에는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통령직을 떠나는 경우는 퇴임만 있는 것은 아니죠. 파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거리라고 하는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퇴임이나 파면에 그냥 넓게는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든 대통령의 직을 떠나기 전에는 대통령인 한은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인 한은 무조건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않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건너뛰었는데 어떤 경우에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습니까? 그것은 죄를 지은 경우, 형사 범죄를 지은 경우 그럴 때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때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대통령인 동안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다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죠. 그 예외를 헌법 제8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란의 죄라는 것은 내란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이다. 또 외환의 죄라는 것은 외환죄보다 훨씬
그 범위가 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을 경우 외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4조의 그 우리말 문장 뜻을 일단은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놔둬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르면 형사상의 소출을 받으니까 동일하죠. 그런데 일반 국민은 무슨 범죄든 범죄를 저지르면 이번에는 쉽게 말해서 처벌한다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합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고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고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은 우리 일반 국민과 같지 않다. 대통령은 우리와 다르다. 법이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취급한다. 이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부분 처벌하지 않는다. 그냥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만 처벌하고 다른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 불을 질러도 그래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법조문은 이렇게 갈 수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한데 눈앞에 있는 법조문이 이런 뜻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그렇게 당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띄어읽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처럼 대통령은 일반 국민하고 다른 특수신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고 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뜻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대원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11조 바로 굉장히 앞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거기에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덧붙여져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국민에 비해서는
자신의 사생활이라든지 자유나 기타 권리가 크게 제약이 된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범위만큼 제약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됩니다. 대통령인 국민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되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법관이든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 제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재직 중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일단 저지르기만 하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처벌할 수 없다. 언제? 재직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순리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르면 현직 대통령도 재직 중이어도 그대로 끌어내서 처벌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무리 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수많은 죄 중에 어떤 범죄든 저지르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므로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겠죠. 그런데 처벌한다는 데서 배제한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재직 중입니다. 그러면 재직 중이 아닌 상태에서 처벌을 한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인 상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처벌하는 죄, 그것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이다.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이 아닌 상태에서 처벌하는 죄, 그것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것을 치환을 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라고 하는 것을 A범죄라고 합시다. 그러면 모든 범죄에는 A범죄가 있고 A범죄가 아닌 범죄가 있겠죠. 이것이 절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면 A범죄를 저지르면 현직 대통령도 그대로 자연인인 국민에다가 이 대통령인 공무원의 지위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대로 붙잡아서 처벌을 한다. 끌어내려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A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는 현재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않는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요.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모든 국민 개개인보다 특별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래서 현재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면 일반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는데 현직에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고 법조문이 돼 있다. 또 하나, 헌법은 앞부분에서 그 원칙을 규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인 국민과 일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명확하게 정리는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이 아닌 상태를 만든다. 그것은 탄핵을 하면 되는 것이죠. 탄핵을 해서 파면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냥 파면하면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닌 대통령 위에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파면을 할 때 탄핵이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파면하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르면 절차 상관없이 비록 현직 대통령이라도 그냥 즉시 끌어내려서 처벌한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어떤 범죄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대통령을 탄핵한다. 탄핵해서 파면을 한다. 그러면 재직 중이 아니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처벌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절차로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대통령이 어떤 사소한 범죄라도 저지르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를 밟아서 탄핵 심판에서 탄핵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냥 탄핵해야 하는 겁니다. 탄핵 절차는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한다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그 결정문을 내기 위해서 하긴 하는 거지만 대통령이 만일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가서 탄핵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SK에게 300억을 후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SK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다가 그 돈을 후원을 합니다. 후원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범죄인가? 이것은 범죄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법원에 가서 유죄와 무죄를 가릴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변명도 하고 또 정상 참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인 공무원이 그것은 내가 받아 쓰지도 않았고 우리
평창에서 하고 있는 그 올림픽이 잘 되기 바래서 좋은 마음으로 했다. 후원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변명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 행위를 대통령인 공무원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헌법이고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그것이 유죄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도 쓸데없는 말이고, 그것은 후원이었다. 나는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 이런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대통령이 말을 했고 그 말에 따라 후원을 했다. 여기까지 인정을 했을 때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이 되고, 이럴 때는 바로 탄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당연히 탄핵의 결정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현행헌법 제84조의 내용은 1948년 건국헌법 때부터 있었습니다. 건국헌법의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조문에 대해서 1948년 헌법안 제1독회에서도 질문을 했고 답변을 했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대통령이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도 소추하지 못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유진호 씨가 답변을 합니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으로 파면된다. 그래서 이 파면이 되면 재직 중이 아닌 상태로 된다. 그렇게 파면을 시킨 다음 재직 중이 아닌 상태로 된 다음에 그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전혀 의문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여러분이나 내가 안 되듯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런 자가 대통령의 직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정이 있었든 어떤 좋은 뜻이 있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파면을 해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유죄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일반인들도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피의자, 피고인이 된 과정에서 본인이 100%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수사의 대상이 되고 공무원,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그 직무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유난히 가혹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저질렀다.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 이것이 더 낫겠군요.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했다. 그러면 탄핵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음과 같은 질문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권승열 씨가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단은 탄핵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탄핵을 하자면 국회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 또는 외환의 상태에서 국회를 열고 거기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한 일들이 될 수 없겠죠. 그렇게 내란 또는 외환이라는 것은 지극히 급하고도 중대한 것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탄핵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탄핵이 아니라 대통령을 먼저, 더 이상 그런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하고 앉아 있고 그런 사람을 형사소추를 할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이라도 바로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보통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질러서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형사소추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 체포해서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을 해서 파면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탄핵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범죄 행위이죠. 그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범죄자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자가 대통령으로 있게 됐을 때 그가 우리 대한민국에 끼치는 해악은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 행위 하나에 그치지 않을 것은 분명하지요. 범죄자인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 사건마다 범죄자로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더 이상 범죄자가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일이고, 그래서 모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범죄가 됐든 대통령의 그 권능을, 그 권한을 빼앗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탄핵이 돼서 대통령 측에서 파면이 되면은 그때부터 일반적인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해서 파면한다. 이것은 분명하지요. 그 다음으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르면 즉시 체포해서 처벌한다. 탄핵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6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의 정족수라든지 탄핵의 절차 이런 것들 탄핵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하는가? 그것은 대통령인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 특히 대통령인 공무원을 형사처벌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 헌법 제84조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니까 특혜로서 대통령 재직 중에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규정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탄핵을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조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헌법 제84조를 이런 식으로 탄핵과 연결시키지는 않기 바랍니다. 이 탄핵이라는 말이 양조문을 설명하는데 다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왜 헌법 84조를 두고 헌법 65조를 두었는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혼란을 호소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65조는 일단 이것도 하나의 큰 기준점이 될 텐데 그것은 국회의장에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정부의장의 대통령 부분에 있습니다. 규정하는 대상이 헌법이 국가기관에게 직무를 수여할 때 직무 수여 대상이 우선 다릅니다. 그리고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물론 넓은 범위의 공무원을 이야기하지만 일단 우리가 대통령에 한정을 한다면 헌법 제65조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를 규정했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형사처벌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